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역할을 맡은 정한종 한국외대 교수와 이용구 차관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문재인 독재자를 외치며 항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기며 곧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나 차주가 숨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리기사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방범창을 흔들며 위협을 가했는데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회식 자제령 속에 술판을 벌이고 여직원과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 정읍시와 익산시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오래된 주공 아파트 값까지 크게 뛰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담이 적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매물에 원정 투자자들이 몰린 건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포커스 M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9시간째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법무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그 당일까지도 위원을 다 못 정했었거든요. 명단을 안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 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거절을 해서 말이죠. 어쨌든 징계위 결과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운명이 걸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9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의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징계위에서 지금은 그럼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윤 총장 측 특별 변호인들의 진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먼저 오전에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기피할 기회가 없었고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징계위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또 윤 총장 측에서 추 장관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는 등 징계위에 관여하려 했던 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을 지정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증인들의 증언 때에만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징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모두 6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재판부 사찰 의혹입니다. 양측은 징계위 심의에서 대검찰청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수집한 경위의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검이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윤 총장 측은 단순 업무용 참고 자료일 뿐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지난 7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부결됐는데 이게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원래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이 빠지고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그만두면서 4명이 지금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의 측근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이 돼 있죠.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위원 1명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6명으로 전망됐던 윤석열 징계위는 총 5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은 추 장관의 지명에 따라 외부 위원인 정한중 외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정 교수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학자로 윤 총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은 법무부 간부들과 징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에 악수라고 평한 사실이 공개돼 예단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을 거듭한 대표적인 추 장관 측근입니다. 친여 성향 인사들로만 채워진 징계위에 대해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렇다 보니 윤석열 총장 측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당초 5명의 징계위원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사실 어차피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그 당사자를 뺀 나머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까 투표를 하는데 다 추 장관 쪽 인사들이니 안 받아들일 수밖에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이 차관 등 3명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등 4인 체제로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포함해 모두 8명에 대해 증인 신청했지만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만 법무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묻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성 좀 얘기하실 건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있었다고 느끼셨는가요?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와 관련 있는 인사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채널A 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막판까지 징계위 참석을 고민하던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에 가는 대신 평소대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긴장 속에 징계위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겠죠.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은 기자, 윤석열 총장은 퇴근길에 친구 빈소에 들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늦게까지 직무를 볼 거라는 예상과 달리 6시쯤 퇴근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 대검찰청에는 적막감이 평소보다 좀 더 깊게 감돌았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9시쯤 정상 출근해서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징계위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들이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의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서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적극 만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이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뒤 퇴근한 뒤로는요.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윤 총장이 퇴근 후에는 고교와 대학을 함께 다녔던 동료 법조인의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위와 별개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을 했는데 윤 총장의 친구이자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인 고인은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본인 자택에서 귀가 도중 자동차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윤 총장과 고인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친 사이로 함께 법조인의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지켜보는 검찰 내부 반응하고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 내부는 징계위 결과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곤 있지만 겉으로는 신중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과정에서 검사들의 비판글과 댓글이 수시로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유독 특별한 글이 올라오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던 만큼 오늘은 말을 아끼고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 일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나왔고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조직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추미애 장관이 도착합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진행되는 만큼 질문이 쏟아지지만 추 장관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고 청사를 나오는 길에도 손사래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추 장관은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청사에 복귀한 뒤 자신의 SNS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SNS에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라며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밑줄까지 쳐가며 읽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한편 법무부 청사에는 추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와 퇴진을 요구하는 근조 하완이 하루 종일 배달됐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징계위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오늘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초 하루 안에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오전에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따진 뒤 오후에는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윤 총장 측의 진술을 들은 정도입니다. 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건데 때문에 증인 채택과 신문, 또 징계위원들의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 절차 지연은 법무부나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징계위가 오늘 밤 늦게까지 끝장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계속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징계위가 파행될 거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어제까지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위 당일 위원들에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과 주요 징계 기록 비공개, 또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전반에 관여한 점 등 절차적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징계위원들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위에 참석해서 그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일단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다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징계위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어떤 공통적인 이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그거는 기피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또 개별 위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심의는 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그 개별 위원에 대한 기각 사유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또 자진 회피한 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다른 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에는 참여해서
위원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빠지겠다고 한 건 절차를 농단했다는 윤 총장 측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 신청된 위원들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는 빠졌다. 네, 가장 나중에 회피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윤 총장 측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법무부는 징계위 당일에도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어요. 네네. 저희가 법무부 가천 청사를 가서 그 청사에 들어서는 인물들을 취재진이 보고 그랬죠. 그래서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하나씩 파악을 해 나간 건데요. 특히 징계위를 총괄하는 위원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알려지자 윤 총장 측은 바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 위원장 직무 대리는 민변 출신 변호사로 진보 성향 형법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편향적 인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력을 가진 거죠. 물론 나중에라도 이제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요. 징계 의결 요지서라는 게 징계 집행권자 그리고 징계 혐의자 그다음에 징계 청구권자에게 각각 보내집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에게 각각 보내지는 건데요.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됩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제거하면 윤 총장은 지난 1일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과 상관없이 총장직에선 물러나야 합니다. 네. 윤 총장 측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으로 아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징계 소송 위에 다른 법적 공방도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그 징계위원을 추 장관의 맘대로 구성하는 건 위법이라면서 네, 월권. 월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소송을 냈는데요. 그게 현재 전원 재판부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 일단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 총장 사건이 전원 재판부로 넘어갔다는 건 위법 여부를 따져볼 만한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하지만 헌재의 효력정지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징계위 소송의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중지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면서 불복한 그 항고심 재판부도 정해졌는데요. 법조계에선 서울 고등법원이 그 1심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나올 결론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언제 결론이 나오느냐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고성의 피켓 시위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막지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새 출범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다시 열린 임시국회 첫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선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은 일제히 일어나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본회의장 앞을 점거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험한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누가 뻔뻔한 X라고 욕한 거야? 뻔뻔하긴 하지, 뻔뻔하긴 하지. 가. 검사 출신의 조웅천 민주당 의원은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론 끝에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정의당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는 진통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오랜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시행 148일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선화빛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국정원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인 이 필리버스터 무력화 전략을 포기하면서 토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국정원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4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이런 입법 독재 산물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카드를 써붙이고 차분히 이철규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최승재, 강민국 의원이 상복을 입고 민주당의 졸속이법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초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는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180명이 요청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카드를 검토했는데 고심 끝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정의당 측에서 야당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제 종료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내용과 여론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강제 종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다음 발언자로는 조태용, 김웅, 하태경, 김태흠 의원이 예고되어 있는데 국정원법의 부당성과 여권의 입법 폭주 등에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체 공수처가 뭐길래 여야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오는 걸까요? 정치부 안보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수처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와 비리를 수사하고 죄를 따질 수 있는 특별기관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7,000명이 훌쩍 넘고 이 중 판검사가 6,000명에 달합니다. 그동안에는 검찰이나 국회의원 등 이른바 힘센 사람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흐지부지 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 또는 진짜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 네. 앞으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니까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 그 고위공직자에 한해서긴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되니까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걸 나눠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더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져갈 수 있다. 공수처 멤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수사할 게 되는. 네, 공수처는 처장 아래에 징계위원회와 차장, 인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면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혐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요. 네. 검사는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양보해야 합니다. 여당은 검찰이 아닌 독립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또 탄생하는 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사실상 정적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추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공수처법이 처음 발의된 건 1996년입니다. 당시에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수처법을 입법 청원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 통과시켜줘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2012년과 2017년 공수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출범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공수처장을 뽑아야 할 텐데요.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당의 비토권,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연내 출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 위원 중에서 이 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중에서 2명을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만약에 위원을 추천 안 하면 7명이 안 채워지니까 그럼 공수처는 출범을 못하는 게 아니냐던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사추천위원회인데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인사를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네네. 건데요. 알아보니까 공수처법 9조 5항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재적 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결국 공수처장 임명도 못 받고 그 인사위원도 못 맡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네요. 예,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에 반문연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이른바 반문 비상시국연대가 출범하는 건데 정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시민단체와 당은 하는 일이 다르다 이겁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7명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됩니다. 4.1점은 접어두고 일단 이 문재인 독점을 종식시키는 이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모아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직함을 빼고 이름만 부르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 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범야권연대 개념을 가지고 투쟁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당은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혼돈해가지고서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가운데 4.15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났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8개월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공수처법 일방 처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민의힘이 온 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682명입니다. 이틀 연속 700명 가까이 나온 거죠. 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이 그동안의 3차례의 유행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장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시장 서울 남대문 시장입니다. 이 시장 중안상가 한 동이 이렇게 완전히 방역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이곳 지하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일, 그리고 현재까지 3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상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까지 감염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하는 창문이 없고 가게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처럼 말입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8일인데 지금까지도 확진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도 불똥이 튀었는데 여기서 시작된 감염으로 전날 경기도에서만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입니다. 수도권 상황이 엄중한데요. 울산 양재요양병원에서도 43명이 추가되는 등 비수도권 곳곳도 비상입니다.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루 사이에 위중증 환자가 23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8명으로 이번 유행 이후 최다입니다.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숨은 감염자 때문입니다. 최근 2주간 무증상 확진자의 비율은 최대 40%,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은 20%가 넘습니다. 이 말은 확진자 5명 중 2명은 증상만으론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조차 몰랐고 또 5명 중 1명은 역학조사로도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얼만큼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는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K방역이 힘을 내려면 이 숨은 감염자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국방부는 내일부터 군간부 362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처럼 무증상,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정부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와 서울역 등 150여 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또 원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역 광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곳 광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는데요. 이제 누구든 휴대전화로 인증만 하면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접근성을 높여 검사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죠.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를 직접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선별 진료소를 대학가 등 일상생활 곳곳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내 곳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총 211곳의 선별 진료소가 운영 중인데 150여 곳의 임시 선별 진료소가 더 운영됩니다.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불편함을 느꼈던 코 속 검체 채취 방식이 아닌 입속의 침만으로도 편리하게 검사를 하는 타액 검사법과 검사 결과를 15분 만에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선제적으로 꺾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막바지 김장철,
가족이나 이웃끼리 모여서 김치를 담그다가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었던 농촌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정치홍 기자입니다. 전남 담양의 한 오일장입니다. 배추와 무 등 곳곳에서 김장 채소를 내놨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에 절반 이상 팔려야 하지만 점심이 지나도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손님이 별로 없어요. 김장 재료를 산 손님도 손을 줄였습니다. 집에서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이것만 담을 건데요. 모여서는 안 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장터가 북적거려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손님보다 물건을 파는 상인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곳 담양 3명을 비롯한 전남 지역에 사는 가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일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영광 부모님 댁에서 가족 친지들과 모여 김장을 하고 5일 오후 수복면 자택으로 이동하여 모임을 지속하고 전남에 이어 충남 서산에서도 가족끼리 김장을 하다가 5명이 감염됐고 충북 제천에서는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4명이 추가 감염돼 지난달 25일 김장 모임 이후 137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장발 확진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감염자가 적었던 농촌 지역도 위기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차량 주인이 숨졌습니다. 충격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리기사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김종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 안에 가득하고 벽면이 심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량 주인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운전을 한 50대 대리기사는 복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X로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배터리에 충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이 갑자기 통제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대리기사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폐교회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시신의 일부가 인근 배수로에서 나왔습니다. 시신을 이곳저곳에 뿌리고 다닌 건데 경찰은 동거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새벽 경남 양산의 한 폐교회에서 불에 탄 채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날 오후 이 마을에 살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2년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했는데 당시 여성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2주일 전인가 술이 취해갖고 비밀번호를 못 누리더만 아줌마가 열어주기는 열어주더만 그러고 나서는 아줌마 소리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추가 시신 찾기에 나선 경찰은 폐교회 인근 배수로에서 사라진 시신 일부를 찾았습니다. 검은 봉지를 들고 이곳을 찾았던 남성의 모습이 찍힌 CCTV가 단서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800m 떨어진 이곳 지하 배수로에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버린 뒤 이것마저도 불태웠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DNA 분석 결과 실종자의 DNA가 이 변사자와 같은 것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살인 시점과 시신 훼손 장소 등 추가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새벽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흔들어가며 침입을 시도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피의자는 현직 경찰관이었죠.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한 빌라주택 반지하에 낯선 남성이 침입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여러 차례 흔들며 침입을 시도했고 현재 방범창은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냥 빠지더라고 뒤쪽에는. 뭐 박힌 게 없고 불안해서 새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조사 결과 남성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의 현직 경찰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피해 여성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주거 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회식 자제령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성추행 의혹까지 받는 시청 간부들이 있습니다. 한 간부는 심지어 대낮에 술을 마셨는데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시청 간부는 업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된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정읍시가 지난달 전 부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부서는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많이 드셨는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직원들끼리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먹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해당 과장은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읍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술 먹다 보니까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하니까. 전북 익산시에 근무하는 한 과장도 코로나 시국에 그것도 업무 시간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 풀어가지고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떨어지는 거죠.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인정하고 하다 보면 법적으로도 좀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과장은 술집에서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은 동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까지 살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주공 아파트를 아십니까? 주택공사가 1980, 90년대에 지은 아파트인데 30년이 훌쩍 넘어 꽤 낡은 상태죠. 하지만 이 주공 아파트 가격이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이라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걱정이 없다며 투기 수요가 몰린 겁니다. 포커스엠 장명훈, 김경기 기자가 나란히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먼저 향한 곳은 인구 21만 명의 중소도시 충북 충주시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720세대 5층 높이의 주공아파트인데 지난 서너 달 새 가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무려 40년 전인 1979년에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대체 얼마나 오른 걸까요? 올해 초 4천만 원 수준이었던 전용 35제곱미터 매물은 사흘 전 9,5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들인 사람은 대부분 원정 투자자들입니다. 보시지 않고 하시죠. 외지분들이요. 거의 배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다음은 강원도. 1988년에 준공된 원주시 도심의 이 5층 주공아파트도 최근 2달 새 3천에서 4천만 원씩 뛰었습니다. 지금 안 보고 계약하세요. 구매. 요면 이게 다 전국이에요 지금. 오시지도 않고 오늘 위임장 와가지고 계약서 썼거든요. 충주와 원주 외에도 인천, 거제, 포항 등 전국 각지의 주공아파트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원정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주공아파트의 공통점은 공시가격이 1억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사는 집은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공시가 1억 원 이하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채를 사더라도 세금 부담이 덜한 데다 용적률이 낮은 노후 주공아파트 특성상 재건축 사업성까지 좋아 모조리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규제의 빈틈을 노려 찾아낸 또 다른 투자처는 도심 내 공시가격 1억 원이 안 되는 이런 낡은 주택들입니다. 서울 번동 일대의 노후주택가, 공공재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시가격 1억 이하 다세대 주택들은 그야말로 동났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문의도 많았고 또 문의 중에는 또 거래도 있었고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한 100%는 올랐죠. 최소한.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양도세나 종부세에선 혜택이 적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를 적용받고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서면 투자 수요가 뚝 끊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의 아내 집을 팔고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이 주택 하나 때문에 굉장히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왔던 각종 땜질 처방들이 풍선 효과만 양산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3살 아이가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울산 어린이집 사건,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 피해 어린이 부모가 자기 아이가 물을 억지로 마시는 모습을 1년 만에 찾아낸 거였죠. 어린이집 CCTV를 안 보여줬기 때문인데 경찰은 영상 속 아이들 모두의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와라. 시간당 10만 원의 모자이크 비용을 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껏 못 본 거죠.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함께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이 나오자마자 어린이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만 보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CCTV 모니터를 바로 끄고 자물쇠 같은 걸로 몰래 잠그시더라고 밑에 기계를.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영유아 보육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비식별화, 즉 모자이크 처리한 뒤에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모에게 영상을 보려면 모자이크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역시 비싸더라고요. 시간 남아 1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CCTV에 저장된 60일 중 아이가 등원한 35일분을 보려면 자그마치 3,150만 원을 내야 했는데 부모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1년 동안 CCTV를 보지 못한 부모는 아이에게 엉뚱한 치료만 해왔습니다. 이때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 치료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고요. 피해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11,000명 이상이 동의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13세 이상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딱 넉 달 동안만 가능합니다. 어제 국회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그러니까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딱 넉 달만 쓰는 법이라는 거죠.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을 안 쓰고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전동 킥보드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도로에 하이차로로 이동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인도로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는데 킥보드에 해당하는 그 장비를 착용하셔야 돼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진 건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입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골자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전거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또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위는 바뀌었지만 인도로 주행하는 건 여전히 불법이고 적발 시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주행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넉 달 동안만입니다. 최근 연이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위험성이 제기되자 어제 다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재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에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행위에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들이 미성년자라 차가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위험을 감지할 수도 없는데 정부에서 위험한 거를 감지하고 미리 딱 얘기를 하면 사전에 그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은 넉 달간은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4곳에 특례시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일반 타도시와 복지 혜택도 달라지고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권도 갖게 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례시 대상이 되는 곳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4곳입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큰 한 획을 그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고 또 지방자치 확고한 보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특례시 명칭을 받은 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넘겨받는 것을 비롯해 여러 권한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직이 더 커지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고 행정 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됩니다. 창원시가 100만 도시에 맞는 관광 인프라, 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년여 뒤인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행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례시 선정을 두고 경기도를 비롯한 일각에선 지자체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하소연이 자주 나왔었는데 실제 숫자로도 그러니까 통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 가운데 전세 비중은 61.5%였습니다. 그 전달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2번째로 낮은 겁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받는 반전세 비중은 전세가 줄어든 만큼 더 늘었죠.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걱정입니다.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0.27% 이상 오르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집값 상승에 여파겠죠. 지난해 집을 가진 신혼부부는 42.9%였는데 이는 4년 만에 가장 적은 거였습니다. 또 비교적 주거비 부담이 덜한 곳을 찾아 그러니까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나간 신혼부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에 1억 7천만 원, 수입차 가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초고가 프리미엄 TV의 값입니다. 억대를 호가하는 TV는 어떤 기술이 적용됐고 시장성은 또 있는 건지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시판하는 1억 7천만 원짜리 110인치 TV를 보시죠. 전에는 백라이트, 액정, 컬러 필터를 투과하면서 우리가 보는 화면을 구현했는데 이 세 가지를 LED 칩 판에 통합했습니다. 800만 개의 LED 칩 하나하나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앞서 LG전자는 화면이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리는 1억 원짜리 롤러블 TV를 출시했었죠. 과연 1억 원대 TV가 시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동차의 명품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이제 TV도 삼성이나 LG가 전 세계 이제 TV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를 소유한 그런 회사가 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죠. 연봉 1억. 직장인의 꿈이죠. 2018년치 연말 정산을 신고한 1,858만 명의 직장인 중 1억 원 이상은 4.3%인 80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경기도 엉망인데 초고가 TV를 어떻게 봐야 할지 소비자들은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시겠죠. 다만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점만큼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2050년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탄소 중립을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 에너지 IT 등 3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HLB 파워 등 22개 업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강소기업협회는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한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낸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LPGA 시즌 마지막 대회인 US 여자 오픈이 잠시 후 자정쯤 개막하는데요. 이름은 미국 여자 오픈인데 주인공은 김세영, 박인비, 고진영 등 온통 한국 선수들입니다. 왜 그런지 김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LPGA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금이 가장 많은 대회인 US 여자 오픈. 미국 여자 골프의 자존심과 같지만 한국 잔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1998년 박세리의 맨발샷 우승 신화를 시작으로 22년간 한국 선수가 10번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최근 투어 활동을 재개한 세계 1위 고진영입니다. When I was 3 years old, I watched the TV on my father's knee about the series win. She won this week, this tournament. So, and then I saw that I wanna play the golf. So I started. So. Yeah, I want to get the US Open trophy. 올 시즌 최고 성적으로 세계 2위까지 오른 김세영이 2년 만에 고진영을 왕좌에서 밀어낼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만큼 지금 조금 감이 좋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승을 많이 하고 저의 커리어를 많이 쌓는 게 목표예요. 김세영과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경쟁을 하는 박인비의 대회 3번째 우승 도전도 관전 포인트. 미국 배팅업계는 김세영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이, 박인비를 그 다음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돼 처음 12월에 열리는 이번 US 여자 오픈은 빠른 일몰 탓에 2개 코스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하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는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첫눈 작년보다는 25일, 평년보다는 19일이나 늦었는데요. 보통 첫눈이라고 하면 11월에 많이 관측되는데 12월에 내린 첫눈은 17년 만이라고 하네요. 추위는 주춤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도 막아주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전북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흐렸고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전북 서해안에서는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주춤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3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남부지방도 하늘 흐리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영동과 영남 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당분간은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초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